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및 실효잖아요. 실효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행위가 뭐 이미 하자가 있어서, 그죠? 하자가 있어서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이 갖춰졌느냐 못 갖춰졌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했냐 안 발생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오늘 할 얘기는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유효한 것처럼 돼 있어요. 효력이 나타났어요. 효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켜야 될 때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효력의 소멸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갈래로 설명이 되는데 취소, 철회, 실효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표가 있잖아요. 214페이지 보면 표가 있습니다. 저 효력의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행정청이 어떠한 결정을 해요. 즉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박탈하는 처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폐지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요. 행정행위의 효력이 어떠한 사실이나 조건이 성취돼서 자연스럽게 효력이 소멸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거를 실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효력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폐지하고 실효는 같은데 행정청의 어떤 액션 또는 행정청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효력이 없어지면 폐지라고 그러고 그런 거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돼 버리면은 그걸 실효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점이 있고요. 다시 폐지 중에서요. 폐지 중에서 취소하고 철회가 있습니다. 취소하고 철회가 있는데 취소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공정력부터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이 취소는 그 행정행위가 원래요. 위법하거나 부당해요. 그런 하자가 있어요. 하자잖아요. 위법 부당의 하자잖아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여기서의 하자는 넓은 의미의 하자입니다. 위법한 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은 주로 좁은 의미의 하자, 즉 위법한 하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해왔는데 지금 말하는 이 하자는 위법 부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의 하자입니다. 원래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었는데 행정청이 그걸 발견했어요.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가만 놔두면은 오히려 법치국가의 원리를 반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로 잡는 게 법치국가의 원리에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취소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자를 시정하는 거죠. 하자를 시정하는 거. 하자의 시정이라고 좀 외워두세요. 철회는요. 철회는 원래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예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인데 사후적으로 사정이 생겼어요.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행정행위를 유지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철회하고 개념은 원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였다. 그걸 시정하는 거다. 하자의 시정은 취소고요. 원래 적법한 행정행위인데 사후적으로 어떤 사정이 생겼다. 그 사정을 반영한다. 사정 변경의 반영입니다. 취소는 다시 권한 있는 기관 공정력 할 때 설명해드렸죠. 권한 있는 기관 세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디예요? 처분청. 처분청이 하는 취소를 직권 취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디가 있었죠? 행정심판위원회하고 행정법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하고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가 있겠죠. 그거를 쟁송취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직권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쟁송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는 2학기 과정에 행정쟁송법이라는 과정이 있죠. 그때 집중적으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취소하고 철회를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실적법적 용어에서요. 실적법적 용어에서 취소는 취소라고 하고 철회도 취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소인지 철회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안암식당 주인이 있어요. 안암식당 주인이 영업허가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받았어요. 지금은 뭐 신고업인데 유흥음식점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유흥음식점은 아직도 허가업이거든요. 자, 안암식당이 유흥음식점이에요. 자, 그래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미성년자인 이제 뻔히 알면서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아서 술을 팔았어요. 그래서 영업이 취소됐어요. 자, 지금 말하는 영업 취소는 취소예요? 철회예요? 철회죠. 애초에 유흥음식점 허가가 적법했어요? 위법부당했어요? 적법했는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라는 사정이 생겼죠. 그 사정을 반영해서 영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됐죠. 그러면 철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먼저 직권 취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직권 취소에 관한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기본법 18조 제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된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제2호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미 강의 다 했던 거죠. 어디서 했었을까요? 어디서? 신뢰보호 원칙에서 했었던 거죠. 자, 취소의 의의입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까 설명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이 취소는 쟁송 취소가 아니에요. 직권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청에 의한 취소예요. 일단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다들 간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무효 선언하고 취소는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철회하고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변경의 반영이고 이거는 위법 부당한 하자의 시정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취소권자, 처분청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권자가 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한, 수권이 있다라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분청은 취소권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청이에요. 감독청은 뭐 예컨대 직근 상급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감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감독청이 이 처분청의 권한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에 처분청을 대신해서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뭐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독청은 처분청에게 취소를 명령할 권한은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가 처분청을 대신해서 취소할 권한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각종 이 권한을 위임한 규정들에 의하면은 이 취소 정지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감독청이 직접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소 사유는 위법 또는 부당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표에서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처분청하고 행정심판위원회하고 행정법원이잖아요. 자, 행정부의 관할에 들어가 있는 거는 두 군데죠. 처분청하고 행정심판위원회죠. 거기는 위법부당을 다 심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그죠?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쨌거나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뭐 부하 기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기와 같은 계통에 있는 기관에서 한 행위를 잘 취소하기가 만만치는 않겠죠. 그러면은 그 행정심판 뭐하러 하느냐 자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은 부당도 개입할 수 있잖아요. 행정소송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셔서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한계죠. 자, 침입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취소 자체도 행정행위죠. 취소 자체도 행정행위잖아요. 맞죠? 그러면 취소는 이게 보통 재량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침입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상대방한테 수익적입니까? 침입적입니까? 침입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상대방한테 수익적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의 제한을 논하기가 논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재량행위니까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한계는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침입적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니까 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매우 신중한 문제가 생기고 특히나 애초에 그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상에 뭡니까?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공적인 견해 표명이고 그 취소가 그에 반하는 조치잖아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5가지 또는 판례가 말하는 4가지 중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령 그 자체는 그렇죠?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취소는 그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 요건이 갖춰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항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에는 항상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되겠죠. 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침입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쟁송 취소겠어요? 직권 취소겠어요? 쟁송 취소죠. 상대방한테 침입적 행정행위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을 받아서 취소되는 경우죠. 그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직권 취소입니다. 예컨대 어떤 행정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감사에 걸렸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또는 상급관청의 감독에 의해서 그 애초에 했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나한테 과도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줬네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있어요?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에 그렇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침입적 결과를 받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제3자한테는 침입적이면 그때의 경우에는 소송이 되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인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직권 취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처분청이 다시 재검토해서 하자의 시정 차원에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의 행정행위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고 그 이후에 그에 반하는 그죠 행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취소는. 그러면은 그때 신뢰보호원칙에서 설명했는데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행위가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한 번 더 거쳐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익형량이죠. 그 이익형량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뢰보호원칙하고 법률적합성의 원칙 사이의 동의설이죠.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해서 하자를 시정시킨다라고 하면 법치국가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고요. 그죠?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서 주로 이제 법률적합성의 원칙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형성된 신뢰의 보호 문제가 되는 거라서 신뢰보호 원칙하고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인데 양자는 둘 다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원리들이고 헌법성의 원리니까 동의설이 되는 거고 동의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고익과 사익 사이에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 자, 신뢰보호 원칙은 사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공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익을 대변하는 거죠. 주로. 네. 아닐 때도 있겠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때도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법률적 합성의 원칙은 주로 공익을 대변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국은 다 그 이익형량의 결과가 달라지긴 할 텐데 대략적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자, 위험의 방지. 이거는 매우 무거운 공익이죠. 그죠? 네. 그래서 위험의 방지에는 이 사익이 다소 좀 수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행정행위 하자가 수익자의 책임에 기인할 때 예컨대 수익자가 악의, 사기, 강박, 증례 이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받았다.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일어날 때 이미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은 중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신뢰의 보호가치성이 없는 거죠. 행정행위 위법성은 수익자의 객관적인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때 잘못된 자료를 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행위가 발령됐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신뢰보호원칙이 작동이 안 되겠네요. 그죠? 아예 작동이 안 되겠네요. 작동이 안 돼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고요.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죠? 수익자가 그 행정행위를 신뢰해서 일단 뭐 금원을 받았어요. 금전을 근데 다 소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금전을 반환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커서 반환하기 어렵다라든지. 자, 어떤 경우겠어요? 예컨대 생계비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생계비를 지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요건 중에 그러니까 생계비를 지원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긴 하지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줬단 말이죠. 그래서 생계비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았던 걸 내놔라. 이렇게 되면은 이 취소권이 좀 제한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실권의 법리죠. 제재적 처분기관에서 제척기관. 이런 문제가 3번에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불가변력이 발생했으면은 스스로도 취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가 행위는 취소하면 곤란하겠죠. 이미 사적인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뒤집는다? 이건 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이런 사유가 있어도 행정행위 취소가 제한받게 된다.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가 218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에 취소의 효과입니다. 효과. 아까 행정기본법에 제1항에 18조 제1항에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으로 취소되는 거잖아요.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있지만은 다만이 있죠.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 역시도 이익형량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그죠? 뭐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받는 어떤 처분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거냐 말 거냐에서 일단 이익형량이 한번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되면은 소급하냐 말 거냐에서 다시 한번 이익형량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취소할 거냐에서 이익형량 한번 들어가고요. 소급할 거냐에서 또 이익형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번 다 공익이 앞선다고 하면은 과거에 받았던 거는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취소는 앞으로는 취소되지만은 그동안에 받았던 거를 반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되는 거죠. 자, 하자인은 취소의 취소죠. 220페이지입니다. 취소의 취소. 일단 케이스가 자, 물품세라는 세금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물품세 부가처분이 있었어요. 취소를 했어요. 취소에 취소를 했어요. 여기서 취소는 철회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취소는 철회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의료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이 있었어요. 취소를 했어요. 취소에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취소를 하면서 관선이사를 선임했어요. 자, 물품세 부가처분이 있어요. 물품세 부가처분을 취소했어요. 근데 취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시 취소에 취소를 했어요. 지금 물품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자, 의료법인인지 학교법인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간 뭐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의 자,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을 했어요. 취소를 하면서 관선이사를 선임했어요. 그런데 취소에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종전의 이사가 지금 이사예요? 관선이사가 이사예요? 모르겠죠? 자, 1번부터 보자고요. 1번 케이스. 자, 물품세 부가처분을 해서 취소를 했어요. 취소에 취소를 하면은 이 취소에서 이게 확정적으로 취소가 되고 이 취소에서 이게 또 확정적으로 취소가 돼서 이게 부활한다 하면은 점점 헷갈리죠? 옛날에 개그 프로도 있었는데 그죠? 말장난하는 개그 프로도 있었잖아요. 뭐 유상무상 뭐 하면 그럼 유상문이 아니냐 뭐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유리한 관점에서 해결을 하는 게 판례입니다. 1번 케이스에서는 물품세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과세관청은 다시 물품세 부가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유리한 게 뭐예요? 확정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소멸된다고 해야지 상대방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이사가
종전이사가 여전히 이사다. 취소해서 이렇게 하는 게 판례입니다. 차이점은 1번 케이스는 애초의 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였고 두 번째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소멸해서 다시 물품세 부과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잠적적으로 소멸해서 종전이사가 여전히 이사이고 관선이사는 당연히 이사가 아닌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상대방의 이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판례가 그죠? 서로 모순되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아셔야지 판례는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건 있다라고. 물론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철회로 가겠습니다. 223페이지예요. 역시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1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호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3호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거의 다 했죠. 그 애초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행정행위인 거죠. 적법한 행정행위인데 사후적으로 행정행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어떤 결정 그 자체로도 행정행위인 거죠. 이거다 말입니다. 일단 실정법에서 철회하고 취소를 잘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철회하고 취소의 개념적 요소를 잘 이해를 하셔서 철회하고 취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과제고요. 두 번째 철회권자는 아까 취소권자하고 설명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철회권은 처분청이 철회권을 갖는 거는 그렇고요. 그다음 감독권 안에 철회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근거예요. 이게 지금 행정절차법에서는 철회권에 대한 근거 조문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 철회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철회권을 행사해야 될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이 처분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이 공익이 너무 침해돼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있으면 문제 없죠. 개별법에. 근데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만약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법률 유보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요사항 유보설이나 침해 유보설에 따르면은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법률 유보론에서 말하는 중요사항 유보설이나 침해 유보설에 따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 즉 법적인 어떤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중요시할 거냐 아니면 행정 수요나 행정 상황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양 가치의 또 충돌 문제죠. 그래서 판례는 근거 불효설에 있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 필요설에 있었거든요. 잘못된 거다 판례가. 판례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좀 도모해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불효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 행정기본법 19조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철회의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 논쟁이 된 것 같아요. 자, 철회 사유는 그죠? 행정기본법대로라면은 첫 번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두 번째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세 번째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적으로 요거를 풀어서 철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이거는 어디서 본 거예요? 부관에서 본 거잖아요. 철회권의 유보라는 부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부담의 불이행이에요. 이제 부담과 관련돼 있는 건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의 이행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가 행정법적인 과제인데, 그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관계의 변화예요. 일단 행정행위를 발령했는데 사후적으로 사실관계가 변해서 더 이상 행정행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컨대 도로조명허가를 했는데 도로가 폐지가 됐어요. 이제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이에요. 행정행위를 발령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사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철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익상의 필요해요. 지금 제가 5가지를 들었는데 앞에서 4가지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주로 쟁점이 됐던 것.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주로 쟁점이 됐던 것은 공익상의 필요, 마지막 사유였던 거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행정기본법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형량이죠. 이익형량. 자, 침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역시 또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죠. 그렇죠? 이익형량을 하는 게 당연한데, 자, 철회 취소도 이익형량 하는데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는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면은 더 어렵겠죠. 그죠? 애초에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거였지 않습니까? 일단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건 행정기본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가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암식당 주인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서 영업 취소가 됐다. 이거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기도 하지만은 제재적 처분이죠. 그죠? 이렇게 제재적 처분인 경우에 철회가 제재적 처분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례 원칙이 작동하는 거죠. 영업 정지로 해결할 수 있는데 영업 취소를 하게 되면 비례 원칙이 어긋나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적법한 철회가 있는 철회의 경우에도 신뢰보험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실권의 법리가 작동되는 수가 있고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철회하기는 불가 변경 때문에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회의 효과는 228페이지예요. 철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 발생한다. 장래효다. 그리고 철회의 부수적 효과로서 원상회복이나 개수 명령이 수반될 때도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의 실효예요. 실효. 실효는 행정청의 결정, 폐지 결정, 취소 결정, 철회 결정, 철회 처분, 취소 처분이 게재되지 않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예컨대 대인적 처분에 있어서 그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대물적 처분에서 그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없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겠죠. 예컨대 제가 운전면허 처분을 받았죠. 그래서 운전을 하잖아요. 제가 운전면허 처분을 받아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돌아가셨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운전면허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지 않죠. 일신 전속적인 권리를 형성하는 대인적 처분의 경우에 당사자가 사망하면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되죠. 물론 우리 아들이 그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그 플라스틱, 재물적 가치 있는 그 플라스틱을 상속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재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가 내가 사망함으로써 우리 아들한테 이전되지는 않죠. 실효는 항상 장래이거죠.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해드려야 될 이의신청하고 재심사. 이거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신설됐다? 신설된 거라고 봐야 되나? 네. 그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과 재심사예요. 근데 두 제도 다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돼요.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시행이 예정돼 있을 뿐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큰일을 치를 때는 그죠? 시행이 되고 있겠죠. 자, 먼저 이의신청입니다. 행정기본법 36조입니다. 제1항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청의 처분, 여기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따르는 처분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처분은 여기서 포함되지 않아요. 행정심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처분만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다. 예,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청이죠.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위원회나 직근상급기관에다 하는 거죠. 이의 신청은 처분청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 이렇게 하는 불복이죠. 그죠?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지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이의신청을 해야지 그걸 거쳐야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4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애초에 처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각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뭐 어느 때 행정소송에 그죠?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기산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애초에 처분이 있었던 날, 애초에 행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하면은 이 신청의 결과가 늦게 나오면은 그 사이에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수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4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5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은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 배제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230페이지예요. 자, 이의신청을 왜 규정했냐? 처분청에 대한 불복이죠. 그러니까 간편한 불복 방법을
규정해 놓은 거죠. 근데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고 막 중구난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아예 모든 처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의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처분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개별법에 있든 없든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예요. 이게 너무 오래 앞으로 소환해서 죄송한데 일제시대까지는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그 1공화국 때 처음으로 이제 행정소송법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법하고. 그때는 행정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거를 이의신청이라고 그랬고요. 상급관청에 제기하는 거를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의신청하고 소원은 누구에게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심판기관에 따라서 구별된다라는 게 그때의 관념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심판기관에 의해서 구별된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행정심판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견해인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죠? 행정심판 기관에 따라서 분류한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해서 하는 그때의 이의신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의 이의신청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 아닌 거죠.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이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급기관에 하도록 돼 있는 이의신청은 그거는 이의신청이 아닌 거죠. 그건 뭐예요? 행정심판에 가깝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의신청의 대상과 당사자입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모든 처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특별 행정심판, 예컨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요. 그냥 당사자만이에요.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와 처리기간인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처리기간은 14일, 뭐 한 차례 연장하면 10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 이의신청과 행정쟁송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의신청은 아까도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 절차가 아닌 거죠.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되고요. 이의신청은 하고 그 결과 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거죠. 임의적 전치다라는 것. 그 교과서 세 번째 문단에서 이의신청은 개별법에 명시된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되기 전에 제가 쓴 거를 잘못 여기다 옮긴 거고요. 그 개별법에만 남겨놓고 명시된 일반 처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부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의신청에 대한 제소기간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애초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의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죠. 그죠?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이 배제되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제7항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는 새로 들어온 제도로서 처분의 재심사 제도입니다. 행정기본법 37조 제1항
주차자는 처분. 여기서의 처분에는 제재 처분하고 행정 강제는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일단 이것도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왜 이렇게 제외가 많을까요? 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하고 유사해지고 있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조리상의 신청권 중에 처분 변경 신청권, 그죠? 양자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해드리고요. 이것과 처분 변경, 조리상의 신청권으로서의 처분 변경 신청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1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제2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3호, 민사소송법 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해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먼저 제재 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뭐죠? 처분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해야 돼요. 두 번째 제한이고요. 세 번째 제한은 사망에 있습니다. 그 사유, 재심사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고. 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또 못해요. 왜 이렇게 제한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제한이 많냐면 그 행정청에게 재심사를 제기하는 사건이 너무 많아질 것, 남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막 제한을 뒀어요. 그 다음에 또 사항에서는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일단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못하면 90일을 연장하고요. 제5항입니다. 제5항이 또 문제적 조항이에요.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아니, 재심사했는데 재심사를 안 받아준 거잖아요. 안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대요. 이렇게 되면은 행정처분 무조건 안 받아주면 되겠네요. 재심사 결과도 처분이죠. 그죠? 재심사 결과도 처분이고 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든지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 있잖아요. 국민의 재판 청구권하고 관계에 있어서.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조항이죠. 그 다음에 제8항, 6항.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아까 얘기했던 직권 취소, 그 다음에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불가쟁력하고 유사한 건데 불가쟁력의 수범자는 처분의 상대방이지 처분청 자체는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권 취소는 제소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궤를 같이 하는 논리입니다. 궤를 같이 하는 논리. 그러니까 행정청은 재심사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그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제7항, 8항. 8항은 이제 적용 배제 조항이에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자, 행정쟁송의 제소 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쟁송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돼서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사회관념이나 법질서와 충돌하는 때에는 이거를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은 것이 연상이 되죠? 뭐하고 유사한 구조예요? 재심이죠. 재심. 자,
판결은 가장 확정력이 뛰어난 국가적 결정이잖아요. 그죠? 가장 확정력이 강한 국가적 결정이잖아요. 한번 판결이 선고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생겨서 더 이상 모순되는 거나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판력을 깨는 유일한 게 재심입니다. 자, 판결도 재심에 의해서 기판력이 깨지는데 처분은 뭐? 처분도 그와 유사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 거냐,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사고방식 하에서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행정기본법에 도입된 거예요. 물론 독일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재심 사유와 대상이에요. 재심 사유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두 번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재심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시행령을 살펴보면은 235페이지입니다.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죄를 범한 경우에. 두 번째는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세 번째는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네 번째는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 판단이 누락된 경우. 거의 재심 사유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재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재적 처분하고 행정강제는 제외된다. 아까 설명을 이미 누차 했고요. 그 다음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가 또 제외돼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거는 법원행정처가 개입해서 원래 행정기본법 원안에는 없었어요. 원안에는 없었는데 법원행정처가 국회 입법과정에 개입해서 관철해낸 거예요. 그래서 뭐 법원의 판결의 권위를 훼손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항이 안 들어가면. 근데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지금. 재심사 제도하고. 왜냐면 처분청이 스스로 반성해서 하는 재심사하고 판결이 확정된 거하고 물론 뭐 아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예, 그게 사유가 돼서 재심사를 못 하게 된다. 이건 조금 이상해요. 어쨌거나 하여간 뭐 입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신청 적격은 당사자와 보통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인은 없는 거고요. 당사자만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은 이거 계속 왜 이런 제한을 두겠어요? 이게 남용 때문에 그래요. 남용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상을 하는 거는 뭐 정당한 거잖아요. 일단 예컨대 불이익 처분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지심사 청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처분 절차, 예컨대 청문 절차라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불법 절차에서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놨고 그 다음에 재심사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도록 이게 다 남용을 우려해서 이런 조문들이 들어갔다. 재심사 결과는 90일 내에 통지해야 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처분의 재심사 결과도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재심사 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위헌성 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고요. 직권 취소하고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재심사와 관계없이 직권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거는 뭐 이미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 거부 처분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그죠? 거부 처분에서 설명했던 거. 자, 판례는 원칙적으로예요. 그죠? 처분의 취소, 철회, 변경 신청권이 법령상의 신청권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 위반 신청권, 위반 제한권과 같이 법령상의 신청권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하잖아요. 다만 몇몇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행정기본법 37조가 들어와서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과거의 판례에서 인정했던 조리상의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제 법률로서 못하게 됐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거하고 판례에서 인정해왔던 처분 변경 신청권과 지금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달리 봐서 서로 병존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논란거리가 되는데 적어도 입법 과정에서는 서로 별개다라고 하는 곳에서 착안해서 입법이 됐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그 과정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학설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입법 과정에서는 서로 별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입법을 했다 정도까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용 배제 조항이 있어서 몇몇 영역의 경우에는 재심사 제도가 배제가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